단순히 기체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 실제 도심 공간을 대체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청사진이 나왔죠. 그렇죠.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EVT 혁신의 선두주자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번 발표의 핵심은 조비가 글로벌 부동산 건물인 루벤 브러더스와 손잡았다는 겁니다. LA 센츄리시티에 있는 최고급 레지던스죠. 파크 엘름 사우스타워예요. 네, 맞습니다. 그곳에 최초의 주거용 버티포트를 구축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럭셔리 편의시설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파트너십 이면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아주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그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비가 새로운 착륙장, 즉 버티포트를 맨 땅에 새로 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맨 땅에 짓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쓴다는 건가요? 네, 센츄리 플라자 파크 엘름타워 옥상에 이미 헬기장이 있거든요. 이 유휴 인프라를 전기 에어택시용으로 개조해서 쓰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로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존 하드웨어에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깔아서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격이죠. 와, 딱 그거네요. 약간 테슬라 초창기 모습도 떠올라요. 새로운 주유소를 일일이 다 짓는 대신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호텔 기존 주차장을 임대해서 슈퍼차저만 툭툭 설치했잖아요. 맞아요. 조비 역시 기존의 막대한 부동산 인프라에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는 강식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재무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자본 지출, 즉 캐펙스 효율성입니다.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돈 문제군요. 네, UAM 산업 투자자들이 가장 덜덜 떠는 리스크가 바로 초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랑 그로 인한 현금 소진율, 그러니까 번레이트거든요. 하긴 도심 핵심 상권에 착륙장을 새로 짓는다고 치면 땅값부터 장난 아닐 텐데요. 그렇죠. 부지 매입 비용에 수년에 걸친 환경 영향 평가, 또 대규모 토목 공사까지 하다 보면 상용화도 하기 전에 회사 자본이 다 말라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최고급 빌딩의 기존 헬기장을 개조하는 자산 경량화 전략을 쓰는 거군요. 돈은 아끼면서 LA 심장부인 센츄리시티라는 알짜배기 거점은 선점하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죠. 근데 잠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센츄리시티 마찰루를 개조하는 게 단순히 옥상에 전기 충전 케이블 하나 끌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전력망 문제요. 전기 에어택시를 고속으로 충전하려면 메가와트급 전력이 필요할 텐데 기존 주거용 건물 내부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메가와트급 전력을 피크타임에 직접 끌어다 쓰면 도심 전력망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죠. 건물 전체 전기 설비를 통째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비가 도입하는 게 바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배터리 버퍼 시스템입니다. 버티포트 내부에 이걸 구축하는 거죠. 배터리 버퍼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나 건물 자체 여유 전력을 이용해서 이 배터리에 전기를 천천히 채워두는 겁니다. 일명 트리클 차지 방식이죠. 평소에 야금야금 모아둔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가 에어택시가 착륙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저장된 전력을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서 고속 충전을 해버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면 기존 건물 메인 전력망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대규모 토목 공사도 피할 수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콘크리트를 새로 들이붓지 않고도 이 배터리 버퍼링 기술 덕분에 수백만 달러의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한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그런데 인프라 비용을 아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다음에는 운영, 즉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비싼 기체들이 무슨 바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처럼 옥상에 쭉 밀려 있다면 저렴한 인프라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조비는 이 옥상 위의 물류 대란을 어떻게 막으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비의 자회사이자 항공 모빌리티 기업인 블레이드가 투입되는 거죠. 레지던스 건물 내에 최초로 전용 승객 라운지를 구축한다는 그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블레이드는 이미 뉴욕이나 프랑스 남부 같은 곳에서 9개의 프리미엄 항공 라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입니다. 승객 동선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에어택시라고 하면 비행기를 어떻게 더 잘 만들까? 여기에만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기체 스펙에 열을 올리죠. 네, 근데 왜 갑자기 VIP 승객 대기실 디자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지.
이거 그냥 흔한 럭셔리 마케팅 아닌가요? 럭셔리해 보이는 건 사실 부수적인 효과고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마케팅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타임 최적화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이요? 비행기가 착륙해서 다시 이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말하는 거죠? 네, 항공산업에서 그 시간이 수익성의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승객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는 그 공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류처리 장치인 겁니다. 라운지가 물류 처리 장치라고요? 아, 대기실 디자인이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킨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어택시가 도심에서 수익을 내려면 분단위 아니 초단위로 시간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블레이드의 라운지 시스템은 승객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탑승 준비를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진행시켜버려요. 승객 몰래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승객이 커피를 들고 라운지를 걷는 동안 스마트 플로어나 지정된 좌석에 있는 센서가 탑승객의 하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와, 바닥에서 몸무게를 잰다고요? 네, 그 데이터가 기체의 무게 중심을 맞추는 웨이트 앤 밸런스 시스템으로 즉각 전송되는 거죠. 아, 그러면 조종사가 이륙하기 전에 일일이 승객 체중을 묻거나 수동으로 짐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운지에 머무는 동안 이미 물리적인 계산이 끝난 거니까. 정확합니다. 게다가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검색이랑 신원 확인도 라운지 공간 안에서 휴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진짜 대박인데요? 보통 공항 가면 보안 검색대에서 신발 벗고 짐 꺼내고 진짜 15분, 20분은 훌쩍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체가 옥상에 착륙하고 고속 충전을 하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승객들은 이미 최적화된 동선에 따라 탑승구로 이동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5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탑승 수속 과정을 라운지라는 공간을 써서 단 3분 이내로 압축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블레이드 운영 소프트웨어가 지닌 진짜 가치죠. 조비는 단순히 기체 제조사를 넘어선 겁니다. 네, 승객이 집 문을 나서서 목적지 문에 도착할 때까지 그 도어-투도어 경험 전체를 통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운영의 디테일이 수익성을 결정짓는 거죠. 근데 완벽한 하드웨어 효율성에 3분 컷 턴어라운드 타임까지 갖췄다고 쳐도요. 법적으로 도시 위를 날질 못하면 이거 다 옥상 위에 있는 비싼 장식품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규제 장벽을 짚어주셨네요. 항공당국과 지역 지자체의 규제가 진짜 악명이 높죠. 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 궁금해집니다. 완벽한 운영 노하우가 있어도 법을 넘어서지 못하면 끈이니까요. 여기서 이번 파트너십의 숨은 가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동산 거물 루벤 브라더스의 규제 돌파력입니다. 규제 돌파력이요. 두 회사가 연방 및 주정부 승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하긴 했더라고요. 네, 조인트리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솔직히 부동산 개발업자가 항공회사 비행호 가봤는데 대체 무슨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센츄리시티 하늘의 영공권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영공권이라기보다는 지상에서의 권력이죠. 조비가 갖지 못한 LA시 회회에 대한 막강한 로비력이나 토지 구역 지정, 즉 존인 권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아,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 허가 전에 동네에서 막히는 것부터 뚫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도심에서 새로운 항공 인프라를 지을 때 겪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 일명 님비 현상입니다. 아, 내 집 옥상 위로 시끄러운 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까다로운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 용도 변경 문제도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루벤 브로더스는 LA 같은 주요 도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온 거대 인프라 펀드이자 개발사거든요. 지역 정치인들이나 규제 당국이랑 이미 수십 년간 끈끈한 신뢰를 쌓아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버티포트 구축을 단순히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시끄러운 에어택시 사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득하나요? LA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종의 친환경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장해서 인허가를 받아내는 거죠. 아, 그런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노하우를 발휘하는 거군요. 조비 입장에서는 가장 뚫기 힘든 님비 현상이나 지자체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를 얻은 셈이네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파트너십으로 넘은 거죠. 제가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가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뼈 있는 반응을 하나 봤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한 유저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안전에 극도로 보수적인 미국 항공당국이 도심 한복판 상공을 내주다니 이건 둘 중 하나다.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조비가 진짜 제대로 된 주식이거나. 아하, 아주 직설적인 총평이네요. 하지만 그만큼 대중과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죠. 네. 과거 조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 테스트할 때부터 이어져온 인식 변화가 느껴져요. 게다가 조비가 최근에 백악관이 후원하는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즉 EIPP에도 선정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은 절대 아니죠. 이 IPP 선정에 가지는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통 FAA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엄청 방어적이고 사후 대응적이잖아요. EIPP는 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에요. 백악관, 즉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글로벌 항공 모빌리티 패권을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아, 정부 차원의 팍팍 밀어주기군요. 네, FAA, 교통부, 지역 당국 간의 그 복잡한 관료주의적 칸막이를 다 허물어버리고 패스트트랙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한 강제력 있는 연방 프로젝트입니다. 와, 조비가 거기에 선정됐다는 건 기체 인증 프로세스나 이번 센츄리시티 버티포트 구축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 아래 진행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죠. 네, 이렇게 보니까 LA 공항, 그러니까 LAX의 물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악명 높은 405번 프리웨이를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요. 상상해보세요. 델타 항공을 타고 LA 공항에 딱 착륙합니다. 추함을 찾고 원래는 렌터카나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버 앱을 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비 에어택시를 호출해서 교통체증 없이 단 5분 만에 센츄리 플라자 파크 엘름 목상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펜트하우스 거실이나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걸어 들어가는 거고요. 조비가 델타 항공, 우버랑 맺고 있는 파트너십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센츄리시티는 그냥 점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LA 공항과 연결되는 거대한 3차원 교통망을 아우르는 핵심 앵커 노드가 되는 거죠. 진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네요. 노선이랑 착륙장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 네트워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겠어요. 네, 조비는 기체 인증이라는 하드웨어 트랙, 그리고 착륙장과 라운지 운영이라는 소프트웨어 트랙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지상 중심의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완전히 한 일로 끌어올린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룬 조비 에비에이션과 루벤 브로더스의 파트너십, 결국 겉보기에는 그냥 화려한 에어택시 이야기 같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현대인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인 시간을 수익화하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꽉 막힌 출근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지, 조비는 정확히 그 잃어버린 시간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최고급 아파트 옥상에서 바로 에어택시를 타고 내리는 게 기본 옵션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미제 도시의 건축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건축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지상도로와 연결된 곳이요. 네, 가장 중요한 출입구였죠. 하지만 훗날 초부유층들은 꽉 막힌 1층 현관문이나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길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이동하는 그들만의 공중의 성에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늘로 열린 새로운 현관문이라니.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이런 새로운 현관문이 열리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지형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출퇴근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서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예리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